2026년 2월 27일 밤, 제네바 어딘가의 조용한 호텔 방에서 한 남자가 워싱턴을 향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이란은 그냥 시간을 사고 있는 겁니다. 협상은 없어요. 48시간 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기들이 테헤란 상공을 가득 메웠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장엄한 분노 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전화를 건 남자. 그는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외교관도 아니었습니다. 공식 직함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사위였습니다. 제1장 역사적 서막. 미스터리한 남자의 등장. 자, 잠깐 숨을 고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인물은 세계사에서 가장 기묘한 방식으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는 남자입니다. 이름은 제러드 코리 쿠슈너. 그는 백악관 고문이었고 부동산 개발업자였고 트럼프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2026년 2월에 벌어진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즉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중동 전쟁의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려놓았다는 의혹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가 과연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단순히 오늘의 뉴스를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의 유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그의 아버지의 감옥 생활을 들여다봐야 하고 트럼프의 백악관에서 그가 어떻게 미국 외교 정책을 사실상 인질로 잡았는지를, 그리고 이방카라는 여자와의 흥미진진한 결혼 이야기를, 백악관을 떠난 뒤 사우디로부터 2조 원을 받은 그 의미심장한 거래를 낱낱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율은 맞는다고 하죠.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운율이 어떻게 이란이라는 나라 위로 폭탄 900발을 떨어뜨리게 됐는지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2장 뉴저지의 유대인 왕자 쿠슈너 가문의 뿌리. 1981년 1월 10일 미국 뉴저지주 리빙스턴이라는, 그냥 들으면 평범한 교회 동네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데러드 코리 쿠슈너. 아버지 찰스 쿠슈너. 미국 동부를 주름잡는 부동산 개발업자였습니다. 뉴저지와 뉴욕 일대에서 주거용 아파트와 상업, 빌딩을 수십 채씩 짓고 팔고 개발했습니다. 쿠슈너 가문은 유대인 이민자 가문입니다. 찰스의 부모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치하의 벨라루스에서 목숨을 걸고 도망쳐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유대감, 그리고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집착은 이 가문의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찰스 쿠슈너는 성공적인 사업가였습니다. 뉴저지 민주당의 큰손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의 저녁 식사 자리에도 종종 나타났습니다. 부는 당파를 초월한다는 진리를 그는 몸으로 살아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가문에 2004년 엄청난 균열이 생겼습니다. 찰스 쿠슈너가 구속됐습니다. 죄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탈세, 불법 선거 자금, 그리고 증인 매수. 특히 증인 매수 사건은 드라마 같았습니다. 찰스는 자신의 사업 비리를 고발한 매제, 즉 누이의 남편을 입막음하기 위해 매제를 유혹하려고 매춘부를 고용해 성관계를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본인 누이에게 보낸 겁니다. 당시 그 사건을 기소한 연방검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훗날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즉 공화당의 거물 정치인입니다. 크리스티는 훗날 이 사건을 두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기소한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역겨운 사건 중 하나였다. 찰스 쿠슈너는 결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이때 제러드 쿠슈너의 나이는 23살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3살의 아버지가 감옥에 갑니다. 그것도 매춘부를 이용해 누이를 협박하다 잡힌 겁니다. 이 경험이 제러드에게 어떤 심리적 흔적을 남겼을지는 이후 그의 행동 방식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침묵, 극도의 신중함, 그리고 철저한 충성심의 대상 선택. 하버드 입학도 논란이었습니다. 제러드는 고등학교 성적이 입학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학하기 직전 찰스 쿠슈너가 하버드에 25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요? 뭐 그렇겠죠. 하버드를 졸업한 그는 뉴욕대 법대에 진학하면서 동시에 뉴욕대 비즈니스 스쿨도 병행했습니다. MBA와 JD를 동시에 땄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서 나온 뒤 제러드는 가업인 쿠슈너 컴퍼니즈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대실수를 저지릅니다. 2007년 제러드는 뉴욕 한복판 5번가 666번지에 있는 낡은 오피스 빌딩을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4천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역사상 미국에서 단일 건물로는 최고가 부동산 거래 중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바로 직후인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겁니다. 이 건물은 곧바로 부채 늪에 빠졌습니다. 임대율은 급락했고 제러드는 수년에 걸쳐 이 건물을 살리기 위해 온갖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9거래 가까운 재융자를 받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카타르, 중국, 이스라엘 투자자들이 등장했습니다. 훗날 이것이 엄청난 이해충돌의 불씨가 됩니다. 젊은 부동산 재벌의 첫 도전은 그렇게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다른 출구를 하나 열어줍니다. 그 출구의 이름은 이방카 트럼프였습니다. 제3장 두 왕국의 결혼, 그리고 개종이라는 조건. 제러드와 이방카의 만남은 2005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뉴욕 부동산 업계 파티에서였다는 설도 있고 공통 지인을 통해서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두 집안은 뉴욕 부동산 업계에서 이미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남에서부터 이미 묘한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제러드 쿠슈너, 뉴저지 교회 출신의 아버지가 막 감옥에서 나온 하버드 졸업장은 있지만 이름값은 상처 입은 가문. 이방카 트럼프, 맨해튼 한복판 트럼프 타워에서 자란 아버지 이름이 황금색으로 건물에 새겨진 그 집안의 딸. 두 집안은 뉴욕과 뉴저지라는 허드슨 강 양쪽에서 각자의 왕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러드 입장에서 이방카는 솔직히 말하면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상처 입은 가문에 붙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름표였으니까요. 그리고 이방카 입장에서 제러드는 글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방카 트럼프는 트럼프라는 이름이 주는 소음 없이 살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트럼프라는 이름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면 적어도 동급이거나 더 강력한 가문이 필요했습니다. 제러드의 집안은 비록 상처를 입었지만 동부 유대인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에 두 사람은 1년 정도 사귀다 헤어졌습니다. 이유는 종교였습니다. 쿠슈너 가문은 정통 유대교를 믿습니다. 단순히 유대교가 아닙니다. 정통, 즉 오소독스 유대교입니다. 안식일에는 전기도 켜지 않습니다. 음식은 엄격한 코셔, 율법을 따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종교 예식에서 분리됩니다. 이 집안에서 결혼이란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종교 공동체 전체의 승인이 필요한 행사입니다. 그 집안의 아들이 기독교인 여성과 결혼한다? 찰스 쿠슈너는 명확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개종하면 된다고. 이방카가 이 조건을 받아들이는데 약 1년이 걸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진 뒤 재결합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카는 유대교로 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대교로의 개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정통 유대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방카는 랍비 하시켈 루카프 밑에서 약 2년에 걸친 교육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어를 배우고 유대교 율법인 토라와 할라카를 공부하고 유대인의 절기와 관습을 익혔습니다. 2009년 이방카는 공식적으로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히브리어 이름 야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방카의 개종. 이것은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전략이었을까요? 이방카 본인은 여러 인터뷰에서 개종이 자신의 진정한 선택이었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유대교의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이 자신에게 깊이 맞는다고요. 실제로 이방카는 개종 후 정통 유대교의 규율을 꽤 성실하게 따랐습니다. 안식일에는 소셜미디어를 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에서 일할 때도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공식 일정을 최대한 잡지 않았습니다. 2017년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 이후 트럼프가 시리아 폭격을 결정했을 때 이방카가 아버지에게 강하게 촉구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방카는 그 결정이 자신의 도덕적 신념, 즉 유대교적 티쿤 올람에서 나왔다고 인터뷰에서 암시했습니다. 티쿤 올람이란 세상을 고친다는 의미의 유대교 개념이죠. 하지만 시선이 차가운 이들은 이렇게 봤습니다. 개종이 없었다면 결합관이 없었습니다. 백악관이 없었다면 어피니티 파트너스의 2조 원도 없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방카의 개종은 진심 어린 신앙의 여정이기도 하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종교적 투자이기도 합니다. 굳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두 집안의 결합은 단순한 두 젊은이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두 개의 부동산 왕국이 하나로 합쳐지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동부 최대의 부동산 가문 쿠슈너 컴퍼니즈와 미국 전역에 걸쳐 호텔, 카지노, 골프장을 소유한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의 결합이었습니다. 제러드에게 이 결혼은 사업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범죄자로 낙인 찍힌 가문에게 트럼프라는 이름표는 일종의 사회적 복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줄은. 제4장 왕녀의 전성기 웨스트윙을 점령한 이방카. 2016년 대선 캠페인이 시작됐을 때 제러드 쿠슈너는 사실상 트럼프의 선거운동 총책임자 중 한 명이 됐습니다. 공식 직함은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디지털 전략, 자금 동원, 여론 조성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트럼프 선거 캠프에 페이스북 마이크로 타겟팅을 도입했습니다. 특정 스윙 스테이트의 특정 인구 집단에게 맞춤형 메시지를 날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힐러리 클린턴 진영의 허를 완전히 찌른 전략이었습니다. 폭스뉴스 앵커 출신의 한 기자는 당시 이렇게 평했습니다. 쿠슈너가 없었다면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과장이라고요? 트럼프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2017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방카는 트럼프 가족 중 가장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자신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아이보리색 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취임 선서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직후 제러드와 이방카는 나란히 백악관 선임 고문에 임명됐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1967년 제정된 반친족 등용법은 대통령이 자신의 관할 기관의 가족을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법무팀은 이 법이 백악관 스태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내가 정하면 법이다 식의 논리였죠. 이방카의 공식 역할은 경제 이니셔티브 및 기업가 정신 담당 보좌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그보다 훨씬 광범위했습니다. 이방카는 백악관 웨스트윙의 개인 집무실을 받았습니다. 웨스트윙에 집무실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대통령과의 물리적 접근성, 즉 파워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방카가 맡은 정책 과제들도 화려했습니다. 유급 가족 휴가 정책, 여성 기업인 지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개도국 여성 경제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까지. 국제 무대에서도 이방카는 종종 아버지를 대신해 등장했습니다. G20회의에서 독일 앙겔라 메르켈 옆에 앉았습니다.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와 나란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묘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2017년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자리에 앉은 것이 이방카였습니다. 미국 정상이 앉아야 할 회의 테이블에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의 딸이 앉은 겁니다. 독일과 프랑스 외교부는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표시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들끓었습니다. 이방카 본인은 아버지를 대신해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 설명했지만 세계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가족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것인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방카의 가장 화려한 순간 중 하나는 2020년 공화당 전당대회였습니다. 그녀는 무려 27분짜리 연설을 했습니다. 역대 공화당 전당대회 역사상 가족 중 가장 긴 연설 중 하나였습니다. 연설은 유려했습니다. 제5장 1월 6일의 불꽃, 그리고 이방카의 선택. 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 폭동.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 인증을 막기 위해 의회 의사당을 습격한 그날입니다. 이날 이방카의 행동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미 하원 조사위원회에 제출된 증언에 따르면 그날 이방카는 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폭도들을 진정시키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방카는 의사당 폭동이 벌어지는 동안 트럼프에게 직접 전화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발 성명을 발표해요. 폭력을 멈추라고 해야 해요. 트럼프는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성명을 발표한 것은 몇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방카는 제 역할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방카는 그날 이후 백악관을 나가면서 정치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세계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기 백악관에서 이방카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정책을 진정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해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트럼프는 파리기후 협정을 탈퇴했습니다. 이민 정책, 특히 부모와 아이를 강제 분리하는 정책에 반대했지만 정책은 그대로 시행됐습니다. 1월 6일 의사당 폭동을 막으려 했지만 수시간 동안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현실에서 그 영향력의 한계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난 겁니다. 제6장 사라진 왕녀 마이애미의 새 삶. 2021년 1월 20일 바이든 취임 직전 이방카와 제러드는 가족들을 이끌고 마이애미로 이사했습니다. 마이애미 인디언 크릭 아일랜드. 사람들이 억만장자 벙커라고 부르는 이 섬은 마이애미 북부 비스케인만의 작은 인공섬입니다. 주민이 약 30명. 경비 시스템은 군사 수준. 땅값은 평당 수억 원에 달합니다.
이방카와 제러드는 이 섬의 저택을 2021년에 무려 3,240만 달러, 우리 돈 약 43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바로 옆 두 채를 추가 매입해서 부지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세 채를 다 허물고 맞춤 대저택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저택의 규모와 사양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최소 1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라고 추정했습니다. 그 옆집에는 제프 베이조스가 살았습니다. 아마존 창업자입니다. 이방카의 마이애미 생활은 소셜미디어에 조금씩 공개됐습니다. 주짓수를 배웠습니다. 그것도 정말 진지하게. 마이애미의 유명 주짓수 도장 발렌트 브라더스에 등록해서 정기적으로 훈련하는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서핑을 배웠습니다. 켈리 슬레이터의 서프 렌치에서요. 승마도 했습니다. 폴로 경기도 즐겼습니다. 모터크로스 바이크를 탔습니다. 헬멧 쓰고요. 텃밭을 가꿨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방카의 인스타그램은 이제 정치인 가족의 피드가 아니라 플로리다 상류층의 라이프 스타일 피드가 됐습니다. 해시태그에서 MAGA는 사라졌습니다. 2025년 1월 팟캐스트에 출연한 이방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돌아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대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제 아이들이 치르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정책을 사랑해요. 하리고 불행하게도 둘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정치는 정말 어두운 세계예요. 거기엔 많은 어둠과 부정성이 있고 내가 인간으로서 좋게 느끼는 것들과 정말 맞지 않아요. 담담하고 솔직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 이유만으로 이방카의 완전한 이탈이 설명될까요? 이방카의 패션 브랜드 이방카 트럼프 컬렉션은 윤리 논란으로 결국 2018년 문을 닫았습니다. 노드스트롬, 메이시스, 니먼 마커스 등 주요 백화점들이 연이어 이방카의 제품을 퇴출했습니다. 뉴욕 사교계의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자유주의적 성향의 뉴욕 엘리트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니까요. 뉴욕주 민사사기 재판에서 이방카는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의 자산 과대평가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이방카는 증인석에서 냉담하게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를 반복했습니다. 전직 공화당 하원의원 조 월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러드 쿠슈너와 이방카는 그 방식으로 MAGA와 어울린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더 정중하고 하이 소사이어티 방식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2024년 선거 때 트럼프의 아들 돈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가 광적인 MAGA 집회를 전국으로 누비고 다니는 동안 이방카는 마이애미에서 주짓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MAGA는 이방카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제7장 그래도 사라지지는 않는 왕녀 그리고 사라진 브레이크.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방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예 사라졌냐고요? 아닙니다. 이방카는 사라졌다고 말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등장했습니다. 2024년 7월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 총탄이 귀를 스치고 지나간 그 순간 이방카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에 나타났습니다. 2025년 1월 취임식. 이방카는 참석했습니다. 2025년 2월 슈퍼볼. 이방카는 아버지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트럼프의 의회 연설. 이방카는 퍼스트레이디 박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치는 싫다면서 정치 이벤트마다 등장했습니다. 어떤 칼럼니스트는 이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방카는 정치라는 빌딩을 공식적으로 떠났다. 하지만 창문은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 백악관 측근 한 명은 CNN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방카는 여전히 그에게 신뢰받는 목소리예요. 비공식 자문으로서.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방카의 퇴장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카는 더러운 일은 제러드가 하게 하고 자신은 깨끗한 손으로 있으려는 것이다. 반면 이방카를 옹호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방카는 진심으로 아이들을 위해 물러난 것이다. 제러드의 행동은 제러드의 선택이다. 어느 쪽이 맞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방카가 사라지면서 트럼프 2기 백악관에서 그나마 있었던 브레이크, 즉 아버지에게 아빠,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브레이크가 없는 자리를 제러드 쿠슈너가 채웠습니다. 직함도 없이 사우디의 돈을 받으면서. 이방카의 개종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개종, 컨버전. 이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전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이방카는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그 개종은 쿠슈너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방카의 정치적 삶 전체를 보면 그녀는 계속해서 개종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아버지의 비즈니스 세계로,
그 다음엔 정치 세계로, 지금은 마이애미 상류층 라이프 스타일로. 이방카 트럼프라는 인물은 어쩌면 자신의 진짜 얼굴이 무엇인지 아직도 찾고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딸로서, 쿠슈너의 아내로서, 새 아이의 엄마로서, 그 수많은 역할들 속에서 진짜 이방카가 누구인지는 아마 이방카 자신도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이 시대 가장 강력한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 치르는 가장 조용한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제8장 사위의 탄생, 그리고 황당한 포트폴리오. 2017년 1월 20일, 제러드 쿠슈너는 백악관 선임 고문에 임명됐습니다. 아무런 관련 경험도, 정부에서 일한 적도 없는 36세 부동산 개발업자가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의 심장부로 들어간 겁니다. 반은 코미디고 반은 공포였습니다. 제러드가 맡은 포트폴리오는 말 그대로 황당한 수준의 광범위함이었습니다. 중동 평화, 멕시코 관계, 중국 관계, 마약 정책, 형사 사법 개혁, 이라크, 그리고 미국 정부 혁신 전체. 누군가 이걸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러드가 맡은 업무 목록은 신이 하기에도 바빠 보인다. 뭐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제9장 무기와 석유, MBS와의 위험한 밀월. 2017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해외 순방지가 발표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이나 캐나다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선택했습니다. 이 결정의 배후에는 제러드 쿠슈너가 있었습니다. 리야드에서 트럼프는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 일명 MBS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단일 거래로는 최대 규모인 1000빌 달러짜리 무기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이 무기 거래를 주도한 것은 국무부도, 국방부도 아니었습니다. 쿠슈너였습니다. 의회 조사에 따르면 이 무기 거래 규모는 쿠슈너의 지시로 인위적으로 부풀려졌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쿠슈너와 MBS의 관계는 단순한 외교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둘은 비슷한 나이에 둘 다 막강한 아버지 밑에서 전통적인 루트를 우회해 권력을 쥔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두 사람은 왓츠앱으로 직접 소통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완전히 우회해서 말이죠. 2018년 10월, 세상을 경악시킨 사건이 터집니다. 사우디 왕가의 반체제 언론인,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자말 카슈크지가 이스탄불 사우디 영사관에서 살해됐습니다. CIA는 즉각 이 암살이 MBS의 직접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달랐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우디와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배후에 또 쿠슈너가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카슈크지 살해 이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사우디를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을 때 MBS에게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지 직접 조언을 건넨 것이 바로 쿠슈너였다고. 사실상 MBS의 위기 컨설턴트 역할을 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의혹도 있습니다. 2018년 인터셉트의 보도에 따르면 쿠슈너가 2017년 리야드 방문 당시 왓츠앱 채팅으로 사우디 정부에 기밀 정보를 건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사우디 왕실 내에서 MBS의 집권에 반대하던 인물들의 명단이 미국 정보기관 보고서에 있었는데 그것이 새어나갔고 MBS는 해당 인물들을 리야드 리츠칼튼 호텔에 가두고 대규모 체포, 숙청을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혹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은 섬뜩하도록 일치합니다. 훗날 쿠슈너는 카슈크지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매우 훌륭한 동맹이다. 이 말 한마디로 그는 자신이 무엇을 중시하는지를 세상에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매우 훌륭한 동맹은 훗날 그에게 20억 달러 이상의 선물을 건넵니다. 제10장 아브라함 협정과 팔레스타인이라는 빈자리.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쿠슈너가 남긴 가장 큰 공식 업적으로 꼽히는 것이 있습니다. 2020년 9월에 체결된 아브라함 협정, 아브라함 에코르즈.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수단, 모로코가 관계 정상화 협정에 서명한 겁니다. 이것은 분명 외교적 성과였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적대 관계를 조금이나마 풀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판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이 해결한 것은 이스라엘 대 아랍 국가들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중동 문제의 핵심인 팔레스타인 문제는 완전히 제외됐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 협정은 배신이었습니다. 아랍 형제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뒤통수 치고 이스라엘과 악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2023년 하마스의 10월 7일 테러 공격, 그리고 이후 이어진 가자 전쟁의 구조적 배경 중 하나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쿠슈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협상에서도 극도로 이스라엘 편향된 자세를 보였습니다.
네타냐후와 쿠슈너는 오래된 친구 사이입니다. 쿠슈너의 아버지 찰스가 1990년대부터 네타냐후와 친분을 쌓아왔고 어린 제러드는 어릴 때 네타냐후가 자기 침대를 양보하고 잤다는 이야기를 회고록에 썼습니다. 이 관계는 나중에 매우 중요해집니다. 훗날 이란 전쟁이 시작됐을 때 한 걸프 외교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트코프와 쿠슈너는 이스라엘 자산처럼 행동했다. 제11장 어피니티 파트너스 역사상 가장 노골적인 돈 거래 2021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직이 끝나는 날 제러드 쿠슈너와 이방카는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뒤인 1월 21일 제러드는 델라웨어주에 새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어피니티 파트너스, 에피니티 파트너스, 사모펀드, 즉 프라이빗 에쿼티 펌이었습니다. 문제는 제러드 쿠슈너는 사모펀드에 대해 아무런 경험도 전문성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떤 실적도 없는 설립 6개월밖에 안 된 신생 펀드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 펀드인 공공투자펀드 PIF가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7천억 원입니다. 당시 PIF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습니다. PIF 소속 투자 전문가들은 어피니티 파트너스는 모든 면에서 불만족스럽고 경험이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MBS가 직접 나서서 이 결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쿠슈너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사우디에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MBS의 카슈크지 사태 방어막 역할, 사우디의 유리한 무기 거래 주선, 예멘 전쟁에서 사우디를 비호, 사우디의 이란 적대 정책 지지, 그 대가로 백악관을 떠난 지 6개월 만에 2조 원짜리 보답이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랍에미리트도 약 2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카타르도 투자했습니다.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해외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피니티 파트너스에는 미국인 투자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100% 외국 정부 및 외국 자본입니다. 2024년 기준 어피니티는 사우디 정부로부터만 연간 2,500만 달러, 누적 8,700만 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 어피니티 파트너스 실제 투자 실적은 어떨까요? 2024년 기준 투자자들에게 돌아간 수익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투자된 30억 달러 중 실제로 투자에 집행된 돈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은행 계좌에서 수수료를 긁어내면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미국 상원재정위원회가 이 조사를 수년간 진행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랬습니다. 어피니티 파트너스의 투자자들은 상업적 이유로 투자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가족에게 자금을 흘려보내는 통로일 수 있으며 해외 대리인 등록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해외 대리인 등록법. 외국 정부를 위해 정치적 활동을 할 때는 등록하고 신고해야 하는 법입니다. 쿠슈너는 단 한 번도 이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한때 쿠슈너의 아버지를 기소했던 그 검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가족의 부정 취득은 숨막힐 정도다. 제12장 2차 트럼프, 그리고 그림자 국무부의 귀환.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쿠슈너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두 번째 임기에서 정부에 돌아가지 않겠다. 민간 사업에 집중할 것이다. 이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아닙니다. 2025년 초, 쿠슈너는 사실상 비공식 특사 역할로 트럼프의 중동 정책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5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의 취임식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러드 쿠슈너가 서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쿠슈너와 위트코프는 모스크바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과 거의 5시간에 걸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논의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쿠슈너는 아무런 공식 직함이 없습니다. 외교관이 아닙니다. 정부 관리가 아닙니다. 인증된 어떤 직책도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의 사위. 같은 시기 어피니티 파트너스는 새로운 큰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쿠슈너는 사우디 공공투자펀드 및 미국 투자회사 실버레이크와 함께 전 세계 최대 게임 회사 중 하나인 일렉트로닉 아츠 EA를 525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레버리지 바이아웃이었습니다. 사우디 정부의 돈과 쿠슈너의 이름표가 결합해 세계 최대 게임 회사를 사버린 겁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19일 트럼프는 쿠슈너를 공식적으로 평화위원회 (Board of Peace)
멤버로 임명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공식적이진 않지만 그나마 이름이 붙는 역할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법에 따르면 정부 특사로 공식 임명된 자는 30일 이내에 재정 공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업 이해 충돌을 공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쿠슈너에게 이 의무를 면제해줬습니다. 미국 시민단체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 크루은 즉각 항의했습니다. 제러드 쿠슈너는 예외가 될 수 없다. 그의 활동이 미국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지정학적 사안들에 영향을 미치는 한 제13장 제네바의 밀실 협상인가 연극인가 2026년 드디어 우리가 이야기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2월 초 미국과 이란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장소는 오만의 무스카트, 중재자는 오만 외무장관 바드르 알부사이디, 미국 측 협상단,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그리고 제러드 쿠슈너. 이란 측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 이란의 핵 문제는 복잡합니다.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란은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핵협정 JCPOA에 따라 핵 농축을 제한하는 대신 국제 제재를 해제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트럼프가 이 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했습니다. 이란이 죽심 6년 초 기준 이란은 60% 농도로 농축된 우라늄 약 460kg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려면 90% 이상 농축이 필요합니다. 60%는 그 중간 단계쯤 됩니다. 자, 2026년 협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무스카트 1차 협상이 끝났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2차, 3차 협상이 이어지며 제네바로 무대를 옮겼습니다. 2월 26일, 제네바 3차 협상. 오만 외무장관 알부사이디는 회의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측은 핵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3월 2일에 기술 협상을 이어나갈 것이다. 영국 국가안보보좌관 조너선 파월도 비밀리에 이 협상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란의 제안이 놀랍도록 실질적이었다며 외교적 돌파구가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락치는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과의 공정하고 공평한 합의가 손에 닿는 곳에 있었다. 협상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란은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 측에 넘기겠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합니다. 공습 개시 직전 오만 외무장관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더 이상 비축하지 않고 IAEA의 완전한 사찰을 받는데 동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협상은 성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월 27일 밤 쿠슈너와 위트코프는 백악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란은 그냥 시간을 사고 있는 겁니다. 오바마식 합의밖에 안 됩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한 익명 행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쿠슈너가 트럼프에게 이란은 그냥 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48시간 후인 2월 28일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기들이 이란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장엄한 분노 작전.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란의 미사일을 파괴하고 미사일 산업을 지면에 깔아버릴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기자들 앞에서 이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트럼프는 자연스럽게 이름들을 나열했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와 제러드, 그리고 피트와 마르코가 이야기해 준 것을 들었을 때 이란이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제러드. 아무런 공식 직함도 없는 제러드가 미국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큰 중동 전쟁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대통령 본인이 인정한 겁니다. 제14장 핵 전문가 없이 협상을 한다는 것. 잠깐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직접 지적한 사실입니다. 2015년 핵협정 JCPOA를 협상할 때 오바마 행정부는 어떤 팀을 구성했을까요? 핵물리학자, 우라늄 농축 전문가, IAEA 사찰 전문가, 중동 외교 경험 20년 이상의 전직 외교관들이었습니다. 존 캐리 국무장관이 이끌고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부 장관이 기술 자문을 맡았습니다. 모니즈는 핵물리학 박사 학위를 보유한 MIT 교수 출신입니다. 2026년 쿠슈너와 위트코프의 팀은 어떻게 구성됐을까요? 핵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협상 참관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둘 중 어느 누구도 기본적인 핵 기술 사항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핵심 제안 중 하나가 바로 테헤란 연구용 원자로에서 쓸 20%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테헤란 연구 원자로는 60년 된 시설입니다. 의약품 제조를 위한 의료용 동위원소를 생산합니다. 이란에서 암 환자 치료에 쓰이는
방사성 의약품의 주요 생산지입니다. 핵폭탄에는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20% 농축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하지만 20%짜리 연료 조립체, 즉 이미 연료봉으로 가공된 상태의 우라늄을 다시 무기용으로 전환하려면 연료봉을 해체하고 다시 가스 상태로 변환한 뒤 재농축해야 합니다. 엄청난 시간과 기술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IAEA는 매년 이 재고를 공개적으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숨겨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트코프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우라늄의 유일한 다른 용도는 무기급 농축 수준으로 가져가는 것뿐이다. 핵 전문가들은 이 발언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뉴리퍼블릭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과 전쟁에 돌입했는데 그 이유는 제러드 쿠슈너가 어리석었기 때문이다. 조금 단순화됐지만 핵심을 찌르는 지적입니다. 제15장 쿠슈너와 이란 전쟁, 5가지 연결고리의 깊은 추론. 이제 가장 중요한 장에 도달했습니다. 쿠슈너와 이란 전쟁의 관계를 단순히 협상 파탄으로 보는 것은 너무 좁은 시각입니다. 이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5개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뜯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연결고리, 사우디의 돈과 사우디의 전략적 이해. 뉴욕타임스는 3월 24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전쟁을 장기화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MBS가 이란 전쟁의 장기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MBS는 쿠슈너에게 연간 2,500만 달러를 줍니다. 쿠슈너는 이란과의 협상에서 시간을 버는 것뿐이라는 보고를 트럼프에게 올렸습니다. 이 세 개의 점을 이으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물론 쿠슈너가 사우디의 지령을 직접 받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인간의 행동 동기를 분석할 때 경제적 이해관계는 항상 가장 강력한 변수입니다. 사우디의 전략적 이익과 쿠슈너의 보고 내용이 정확히 일치했다는 사실은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깔끔합니다. 두 번째 연결고리, 이스라엘 네트워크와 오랜 우정. 쿠슈너와 네타냐후는 어린 시절부터의 친구 관계입니다. 네타냐후는 쿠슈너 집에서 자면서 어린 제러드의 침대를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제거되길 수십 년간 원해왔습니다. 네타냐후는 그 목표를 위해 여러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오바마는 이란 핵협정을 맺었습니다. 트럼프 일기는 핵협정을 탈퇴했지만 직접 군사 행동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에서 네타냐후의 오랜 친구 쿠슈너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란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거부하면서 이들을 뒤통수 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자산처럼 행동했다는 걸프 외교관의 증언은 이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쿠슈너가 의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는가? 아니면 오랜 관계와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그를 이끌었는가? 이 두 가지는 결과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연결고리, 어피니티 파트너스와 전쟁의 타이밍. 전쟁이 시작된 직후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쿠슈너가 최근 몇 주간 중동 정부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50억 달러 이상의 신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만나는 상대는 다름 아닌 사우디 PIF, UAE, 카타르 국부 펀드들입니다. 그가 대신 협상에 나서고 있는 바로 그 정부들에게서 돈을 받으려 한 겁니다. 미국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군인들이 중동에서 또 다른 끝없는 전쟁에서 죽어가고 있는 동안 트럼프의 평화 특사는 자신의 사모펀드를 위해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란 외무장관 아락치는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엉터리 조언을 한 사람들이 이 유혈 사태의 책임자들이다. 그러면서 쿠슈너의 자금 유치 기사 캡처 이미지를 첨부했습니다. 네 번째 연결고리, 협상 결렬의 메커니즘.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쿠슈너와 위트코프가 이란 협상에서 한 일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란이 제안한 것들, 고농축 우라늄 이전, IAEA 완전 사찰 수용, 농축 수준 최저 수준으로 하향. 이 제안들은 오만 외무장관, 영국 국가안보보좌관 등 제3자들에 의해 실질적이고 진지하다고 평가됐습니다. 그런데 쿠슈너와 위트코프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다. 이 평가가 트럼프에게 전달됐고 트럼프는 공습을 결정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프라우다의 분석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위트코프와 쿠슈너가 협상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시오니스트 정권이라 부르는 이란에게
이스라엘 편향이 의심받는 사람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협상 실패의 씨앗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란은 협상 자체를 처음부터 회의적으로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란은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오만 외무장관이 돌파구라고 부를 만큼의 합의안을. 그것이 의도적으로 묻힌 것인가? 아니면 무지로 인해 묻혔는가? 다섯 번째 연결고리, 전쟁 이후의 지형과 수혜자. 이란 전쟁이 어떻게 끝나든 간에 전쟁으로 인해 확실하게 이익을 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란이 약화되면 중동에서 사우디의 패권이 강화됩니다. 사우디는 쿠슈너의 최대 고객입니다. 이란의 핵 위협이 제거되면 이스라엘의 안보 환경이 개선됩니다. 이스라엘은 쿠슈너의 오랜 우방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사우디와 UAE 같은 걸프 국가들은 막대한 오일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유가가 폭등했으니까요. 그 오일 달러의 일부는 쿠슈너의 펀드로 흘러들어올 겁니다. 이 모든 연결고리를 봤을 때 쿠슈너의 이란 전쟁 관여는 세 가지 가설로 정리됩니다. 가설 1. 단순한 무지입니다. 핵 기술에 무지했고 이란의 제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잘못된 보고를 했습니다.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 경우라면 비극적인 실수입니다. 가설 2. 이스라엘의 이해를 대변한 겁니다. 오랜 네트워크와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의식적 조작이 아닐 수도 있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가설 3. 돈의 논리입니다. 사우디의 전략적 이익과 자신의 재정적 이익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외국 정부를 위한 사실상의 로비 행위이자 미국 국가 이익에 대한 배신이 됩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가설 2와 3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론 와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쿠슈너는 문자 그대로 사우디 정부의 급여를 받으며 미국의 외교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그림자 국무부를 운영하고 있다. 그가 미국 정치 시스템에 관여하는 한 미국은 날마다 덜 안전해지고 더 부패해진다. 제16장 폭탄 900발, 그리고 5만 외무장관의 눈물,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단 12시간 만에 약 900회의 공습이 이란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목표물은 이란의 핵시설, 미사일 기지, 공군 기지, 해군 자산, 그리고 정권 핵심 지도부였습니다. 미국 공군의 B-2 스텔스 폭격기들은 GBU-57 대형 관통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지하 깊이 묻힌 이란의 핵시설 포르도와 나탄즈를 파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B-2 작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습에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을 46년간 지배해온 최고 종교 지도자가 단 몇 시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겁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하메네이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인물 중 하나가 사망했다. 이것은 이란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위대한 미국인들을 위한 정의다.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향해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과 수천 대의 드론을 쏟아냈습니다. 이란의 반격으로 미군 6명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이란에서는 민간인을 포함해 수천 명이 숨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습니다. 두바이 공항이 문을 닫았습니다. 원유 선물 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전 세계 금값이 뛰었습니다. 주식 시장은 연속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만 외무장관 알부사이디는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실망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적극적이고 진지한 협상이 또 다시 회방 놓쳤다. 바로 이틀 전 자신의 중재하에 이란이 IAEA 사찰 수용에 합의했다고 공표했던 그 외무장관이 말입니다. 이란의 제안이 얼마나 실질적이었는지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협상은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제17장 돈의 흐름을 따라라. 전쟁의 진짜 수혜자들. 역사적으로 큰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유용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쿠이보노, 쿠이보노. 라틴어로 누구에게 이익인가입니다. 이란 전쟁의 승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십 년간 이란을 자국 존재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를 통해 이스라엘은 가장 큰 안보 위협을 미국의 손으로 제거한 겁니다. 제러드 쿠슈너는 네타냐후와 개인적 친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 약화되면 중동의 최강자로 올라섭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MBS는 작전 개시 전 트럼프에게 직접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이란 공격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쿠슈너의 최대 고객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쿠슈너 자신입니다. 3월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도 쿠슈너는 자신의 사모펀드 어피니티 파트너스를 위한 신규 자금 유치에 한창이었습니다. 만나는 상대는 바로 사우디, UAE, 카타르 국부 펀드들입니다. 그가 협상에서 파탄을 낸 바로 그 정부들에게서 돈을 받으려 한 겁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락치는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엉터리 조언을 한 사람들이 이 유혈 사태의 책임자들이다. 제18장 이란의 반격, 뒤통수 친 자들과의 협상 거부. 전쟁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트럼프와 그의 참모들은 예상했습니다. 하메네이가 죽으면 이란 체제가 흔들릴 것이라고. 그런데 이란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3월 8일 이란은 새로운 최고 지도자를 선출했습니다.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였습니다. 트럼프는 그를 경량급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란 혁명수비대와 군부는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란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란은 지상군이 없는 공습 전쟁에서 자신들의 강점을 살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한 지속적인 교란, 걸프 전역에서의 안보 불안 조성이었습니다. 이란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할 수 없는 한 이란은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면서 내세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위트코프도 안 된다. 쿠슈너도 안 된다. 이란 측은 텔레그래프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위트코프 특사와 쿠슈너를 뒤통수 친 사람들이라 부르며 이들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이란은 벤스 부통령이 협상 대표로 나오길 원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은 벤스 부통령은 저들과 달리 약속을 지킬 인물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란이 쿠슈너와 위트코프를 신뢰할 수 없는 자들로 규정했다는 선언입니다. 협상을 방해하고 전쟁을 만들어낸 자들과는 다시 앉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JD 벤스. 그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란 전쟁의 가장 회의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벤스는 미국이 또 다른 끝없는 중동 전쟁에 말려드는 것을 경계해온 고립주의적 성향의 인물입니다. 이란이 벤스를 원한다는 것은 역설적입니다. 이란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어도 이란 외교 라인은 협상을 원했다는 것을 그 요구가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제19장 2026년 3월 전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 2026년 3월 현재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전쟁 피로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미국 여론은 이 전쟁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에 따른 유가 상승 압박이 커지면서 전쟁 장기화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진에 4액수 6주 내 전쟁 종결이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월 26일 트럼프는 발전소 공격을 4월 6일까지 열흘 추가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대화가 진행 중이며 매우 잘 되고 있다. 또 다른 놀라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MBS 사우디 왕세자가 트럼프에게 이란과의 전쟁을 장기화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전쟁 장기화를 원하는 MBS, 그리고 MBS에게 연간 2,500만 달러를 받는 쿠슈너. 이 구조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계속 작동할 겁니다. 이란과의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만약 그 협상에 쿠슈너가 개입한다면 이란은 다시 테이블에서 일어설 겁니다. 이란이 확인했으니까요. 뒤통수 친 사람들이라고. 악시오스는 이집트, 튀르키예, 파키스탄을 포함한 지역 중재자들이 고위급 회담을 주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여러 중재자들을 통해 다양한 메시지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협상의 문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사람은 이제 쿠슈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란이 거부했으니까요.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쿠슈너의 역할이 결국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끝났음을 보여줍니다. 제20장 세계사의 반복, 숨겨진 권력과 공식 없는 결정자들. 역사를 돌아보면 세계를 뒤흔든 결정이 공식 직함 없는 사람에 의해 내려진 경우가 놀랍도록 많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의 최측근이었던 에드워드 하우스 대령은 아무런 공식 직책 없이 미국 외교의 실질적 설계자로 활동했습니다. 닉슨 행정부의 헨리 키신저는 대통령 안보보좌관이라는 직함이 있긴 했지만 미국의 대중국 외교, 베트남 전쟁 종결 협상, 칠레 쿠데타 지원을 비밀리에 설계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공식 직함은 부통령이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부를 이끈 딕 체니. 그는 이라크 전쟁을 사실상 설계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거짓 정보를 CIA로부터 강압적으로 뽑아내서 말이죠. 그 이라크 전쟁은 어땠을까요?
2003년에 시작됐습니다. 2011년에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선언됐습니다. 미국인 사망자 4천 명 이상,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 최소 10만 명 이상, 비용은 2조 달러 이상. 그리고 이라크는 그 이후 지금까지 이란의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이라크 전쟁의 명분 중 하나가 이란의 확장을 막는다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란의 영향력을 중동 전체로 넓혀준 겁니다. 그 잘못된 판단을 내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 패턴이 2026년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역사는 차갑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21장 에필로그 쿠슈너라는 거울. 제러드 쿠슈너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인물의 욕망과 부패에 관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는 시스템의 산물입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때, 이익 충돌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용납될 때, 전쟁의 결정이 전문성이 아니라 친분과 재정적 이해관계에 의해 내려질 때, 그 시스템의 균열에서 제러드 쿠슈너 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란 전쟁이 진행 중인 2026년 3월 현재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으로 원유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중동의 수많은 민간인들이 삶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쿠슈너는 여전히 50억 달러 펀드 유치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제 그와의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적절한 결말의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전쟁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 전쟁 당사국으로부터 협상 상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이 아이러니를 역사는 기록할 겁니다. 제러드 쿠슈너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는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미국과 세계의 시민들이 이 이야기를 얼마나 깊이, 얼마나 넓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이해의 작은 출발점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제러드 쿠슈너, 뉴저지의 부동산 2세에서 하버드 낙하산 입학 논란을 지나 이방카라는 왕녀에게 개종을 조건으로 청혼을 관철하고 트럼프의 사위가 되어 백악관에서 중동 외교를 주무르다가 사우디에서 2조 원을 받고 이방카는 정치를 떠났지만 자신은 홀로 돌아와서 이란 핵협상 테이블에 앉아 결국 전쟁의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려놓은 남자. 그리고 이란으로부터 뒤통수 친 자라는 낙인이 찍힌 남자.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탐욕이 아닙니다. 공식 직함도 없이 선출되지도 않고 투명하게 검증받지도 않은 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이것은 2026년의 이야기인 동시에 과거에도 반복됐고 미래에도 반복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쿠슈너는 의도적으로 전쟁을 설계한 것일까요? 단순한 무지의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사우디 돈의 논리가 그를 움직인 것일까요? 그리고 이 전쟁, 어떻게 끝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영상의 방향을 만들어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전쟁의 또 다른 숨겨진 플레이어들,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의 전략과 MBS의 중동 패권 구상, 그리고 이 전쟁이 한반도에 미칠 파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